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인 이혼녀입니다. 저는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사는 것이 참 녹록치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을 겪었는데 정말 제 주위 지인들에게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하기엔 너무 쪽팔리고 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것만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결혼을 30대 중반이 되어서 했어요. 물론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지만 말이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독촉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중반이 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결혼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비혼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 관심이 없다, 만날 생각 없다 등의 말로 요리조리 피해갔지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주위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내심 부럽기도 했고 부모님의 등살을 제가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져오는 선자리를 죄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자리는 실패했어요. 애초에 제 마음가짐이 결혼에 회의적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긴 했죠. 하지만 전남편과의 선자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호남형의 얼굴에 키도 컸고 젠틀한 사람이었죠. 매너도 좋았고 아주 섬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직업이 사업가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땡 잡았단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 자체가 여유로운 집안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사실 어디 가서 얕잡아 보일 집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정말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절로 기가 죽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시집살이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종종 등장할 정도니 말 다 했죠. 근데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이 진짜 천사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전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시집살이 심하게 하시겠지 싶었는데 그저 우리 며느리 하시며 저를 귀하게 여기셨죠. 심지어 제사가 있었는데도 제가 힘들 것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까지 전부 없애셨어요. 그리고 부잣집의 외동아들이라고 하면 임신을 강요하실 법도 한데 제 몸 건강이 우선이라며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나는 복에 겨운 며느리구나.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아닌가?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께 효도를 했어요. 솔직히 다시 태어나도 이런 시댁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부모님과 저 사이의 관계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셨고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잘하려고 노력했으니 나쁜 게 오히려 말이 안 됐죠. 그러나 시부모님과의 화목함과 달리 사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불행이란 단어가 걸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저는 스스로가 초라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먼저 전 남편은 굉장히 섬세했어요. 연애할 적엔 그 섬세함이 저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라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란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특히 싫어했는데 제가 정리한다고 위치를 정말 찔끔 옮긴 것까지 알더라고요. 그걸 알아채리면서 제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사내 놈이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잘 나누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자는 성욕이 여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데 연애할 적에도 결혼한 뒤에도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제게 손끝 하나 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지켜주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제가 문화재냐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기분 전환 겸 이벤트를 해도 무덤덤하고 분위기를 잡아도 무덤덤해서 결국 제가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당연 부부관계가 그렇다 보니 아이 계획은 생각도 못하죠. 가족 계획이라던가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도 일절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길을 걷다가도 아이가 지나가면 꼭 말을 걸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여자는 35살이 넘어가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이나 출산 또는 가족 계획을 주제로 운을 띄우면 자리는 피해버리더군요. 앞서 말한 이유들을 제외하더라도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외도나 불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내를 멀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흔적을 뒤져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의 흔적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몰래 미행도 했었는데 회사랑 집만 오가는 아주 건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더군요. 차라리 딴 여자랑 바람을 핀 것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나았을 겁니다. 그럼 내가 맞바람을 필 수도 있고 또는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남편을 용서하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게 너무 친절하셨고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셨죠. 진짜 며느리 사랑이 하늘을 찌를 정도셨거든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실제로 다 해주셨죠. 저희 신혼집은 시댁이랑 가까워서 종종 시댁에 남편과 함께 방문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둘러앉아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조촐하게 차려 먹기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보냈죠. 제 상상을 추월한 비극이 일어난 날,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죠. 원래 남편은 칼퇴근을 해서 보통 같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퇴근이 1시간 정도 늦어진다며 회사에서 바로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을 갔어요. 그런데 약속을 한 시간보다 제가 한참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그 넓은 시댁에 저만 있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쯤 도착하시냐 여쭤보니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TV 보면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 심심하기도 하겠다. TV에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겠다. 어차피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그릴이나 수치나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왕 제가 먼저 도착한 김에 제가 미리 준비를 조금 해놔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바베큐를 해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 창고로 갔죠. 끙끙거리며 숯도 꺼내고 불판도 꺼내고 하는데 구석진 곳에 엄청나게 낡아서 색깔도 바래진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찾았나 할 정도로 정말 구석진 곳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였죠. 그 상자 안에는 시댁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만 자식으로 둔 시댁에 여중여고 졸업 앨범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의아했어요. 응?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지? 남편 사촌 형제들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졸업 앨범들과 함께 어린 시절 사진을 모아놓은 듯한 앨범도 함께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펼쳤습니다. 그 앨범에 담겨있는 여자아이는 귀여웠어요. 성장 앨범이라 그런지 아기가 커가는 모습이 담겨있더군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여자아이의 얼굴이 남편과 많이 닮아 보이더라고요. 사촌이어도 이렇게 닮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남편의 숨겨진 남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성장 앨범은 고등학교 시절을 마지막으로 끊겼죠. 저는 그 후 옆에 놓여진 졸업 앨범도 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졸업 앨범들은 성장 앨범에 나온 여자아이의 앨범들이 맞더군요. 그런데 그 앨범 속에 나와 있는 여자아이는 남편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쏙 빼다 박은 얼굴에 이름까지 똑같더군요. 전 남편의 이름은 중성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특이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이 흔치 않거든요. 멍하니 혼자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정말 하나의 가능성이 짐작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학창시절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없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는 앨범 말고도 상장이나 또 다른 사진들이나 많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점점 퍼즐이 맞춰가는 것 같았죠. 어쩐지 남편을 보며 남자치고는 유난이다. 남자가 왜 저렇게 기집애처럼 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그건 남편이 유나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자였을 시절의 버릇이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한때 여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 감정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창고는 널브러뜨리고 낡은 상자만 들고 시댁거실에 앉아서 누군가 오길 기다렸죠. 한참 있으니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옆에 남편도 함께 서 있더라고요. 거실에 멀거니 앉아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아가, 창고 앞은 왜 저렇게 널브러뜨리고 이렇게 거실에 혼자 앉아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멀거니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곤 낡은 상자를 세 사람 앞으로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제게 당장이라도 왁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상자는 날아가는 도중에 안에 있던 물건들이 공중에 흩날렸고 거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되었죠. 제가 뭘 찾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군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뭔가요? 제가 버릇없이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왜 혼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한 망상이 진실이란 것밖에 더 돼요? 당신도 그래. 지금 이건 뭐야? 설명해 보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곧장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미안해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어? 라고 말을 더듬으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됐으니까 당장 그 잘난 입으로 짓거려 보라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 사실 나의 타고난 성별은 여자야. 나 원래는 여자였어. 고등학교 시절까지 말이야. 근데 나도 항상 의아했어. 난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른 걸까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성 정체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술을 결심했어. 나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 우리 부모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말한 것도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야. 부모님한텐 말하지 못했어. 심지어 하나 있는 외동딸이 이러니까. 돈을 모으고 난 이후 집을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나도. 수술이 끝나서 성공적으로 남자가 된 이후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부모님도 날 외면하셨어.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는지 나를 자주 찾으시고 점점 나를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내 결정을 존중해주면서 응원도 해주시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나이를 드실수록 내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소원이라도 이뤄들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아서. 나도 이게 잘못된 방법이란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은 정말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 속일 게 따로 있지. 내가 유난스럽다고 느낀 건 정말 유난이 아니라 당신이 기집애였기 때문이구나. 당신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귀한 딸이에요. 근데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건 아시는 거예요? 범죄라고요. 남들은 빚이 있는 걸 속이고 제사 있는 걸 속인다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별이 바뀌었던 사실을 속이냔 말이에요. 당신도 그래. 그럴 거면 당신처럼 성별을 바꾼 여자랑 살림 차리면 되지. 왜 멀쩡한 날 끌어들여? 라고 소리치며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시댁에선 크게 우는 제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왔고 신혼집으로 가서 무작정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나가자마자 절 뒤쫓아온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쉬이 가라앉혀지지 않았죠. 저는 제게 소홀히 하는 남편과 잘 지내려고 매사에 노력했어요. 대화를 나눠도 보고 행동에도 옮겨봤죠. 하지만 제가 쏟아부은 노력에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이란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뜯어말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혼하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저 미안하단 말만 하며 제게 매달릴 뿐이었죠. 저는 정말 최소한의 짐만 싸서 신혼집을 나왔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들이닥친 딸의 모습을 발견하신 저희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딸을 엄마와 아빠는 달래주시며 끄끄거리면서 설명하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결국 친정에서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친정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빠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딸이 말한 것들이 다 진실이냐며 쏘아붙였고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목 놓아 울기만 했죠. 저희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남편은 그날 연락조차 없더군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후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싶은 마음에 조용한 커피숍으로 남편을 이끌었어요. 개인적인 공간이 주어지는 커피숍이었죠. 남편과 차를 시키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게 조용히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래, 당신도 처가댁에서는 귀하고 예쁜 딸일 텐데 내 이기심이 당신 인생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건 진심이야. 라고 하면서 서류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건 이혼서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이하고 싶을 것 같아서 내 쪽은 미리 썼어. 당신 쪽만 쓰고 제출하면 돼. 라고 하며 또 다른 봉투 서류를 몇 개 제게 또 주더라고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 2채를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한 서류야.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사과의 의미로 주는 선물이고 라고 했죠. 그리고는 이건 마지막으로 위자료라고 하긴 못하지만 받아줬으면 해 하며 내민 통장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 당시엔 내가 이미 부모님의 기대와 미래를 저버리게 한 느낌이었거든. 부모님 마지막 소원이란 말에 내가 냉정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 위안이 되길 말하는 맘뿐이야.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는 남편에게 저는 마다하지 않을게. 만일 당신이 날 이렇게 속이지만 않았다면 우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을 거야. 이혼 서류는 접수하고 당신한테 연락해줄게. 시부모님한테도 말씀 전해줘. 마지막이지만 얼굴 뵙고 인사드릴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앞으로 당신도 잘 살아. 다른 집 딸내미들 인생 괴롭히지 말고 혼자 살아. 라고 얘기한 뒤 서류들을 들고 일어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우린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후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 제게 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은 수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더군요. 아마 제게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가치였겠죠. 저는 그 건물들을 사용해 형편이 매우 넉넉해지긴 했습니다. 다시 일도 배우고 있고 점점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어요. 아직 제 주위 지인들은 성격 차이로만 이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 남편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줄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비혼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다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난하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바르게 커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제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았고 팍팍했었던 이유는 말년에 편하게 지내기 위함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모가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아니,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가 버린 아이였어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결혼 전 제가 갑작스레 찾아왔고 이후 급하게 결혼을 하셨죠. 처음엔 다른 사람들의 집도 저희 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력을 다해 싸우셨고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격 차이였죠.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점들 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안 되는 아이로 자라야 했죠. 제가 기억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의 우는 소리를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시던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를 향해 올라갔고 어머니도 목에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계셨거든요. 모든 상황이 어렸던 저에게 너무 가혹할 만큼 큰 두려움을 주었죠. 으앙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울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항상 달래주셨기 때문에 저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화해를 하시거나 싸움을 멈추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제 눈물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제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더 크게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주민신고로 경찰을 부를 때까지 집에선 와장창 하며 그릇들이 깨졌고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화분도 깨졌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악의 배우자란 사실을 말이죠. 그때쯤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시며 싸우는 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화해를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누가 키우는지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제 양육을 미루셨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제게 웃어주시면서 맛있고 비싼 돈가스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저를 잠시 떼어놓고 10분만 기다리라 말씀하신 뒤 저를 끝끝내 데리러 오지 않으셨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지러지듯 울고 있는 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가까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8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받기엔 아주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참 죄송할 짓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정성으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차라리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이라 생각했죠.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은 제가 다른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서 많이 엇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나가야 했어요.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부모가 일찍 죽거나 사정상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은 무궁무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제가 고아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눈치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고아원에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이불과 박스 하나를 줍니다. 그게 제 짐의 전부였죠. 당장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자유를 맛볼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비참함과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또 버려졌다는 생각만 들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고아원을 나오게 된 것은 나오게 된 것이라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원장님의 추천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단 이유로 그쪽에서 거절했는데 딱 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열심히 하라는 조건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남들의 임금보다 조금 적게 주신다고 하면서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다른 일꾼 형님들도 저를 귀여운 막내라며 귀여워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기도 하셨고, 혼자 살 때 필요한 것을 말해주시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점차 성격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공허함이 참 많이 달래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걸어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눈앞엔 병원의 하얀 천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찌된 영문이냐고 옆에 보호자로 앉아 있었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목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멀쩡히 은행으로 잘 걸어가고 있던 제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목격자인 그 사람이 아무리 뺨을 치고 흔들어 깨어도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근처에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길에 쓰러져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119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가만히 두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온 사력을 다해서 한 그 심폐소생술 때문에 저는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렇게 여성분의 발빠른 조치로 골든타임에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즉 쉽게 말을 하자면 심장마비가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때 그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을 거라고 운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고작 4분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제가 꼭 구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하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저승의 문턱을 밟았다 돌아왔던 거였습니다. 보호자이자 목격자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여성분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갈 길이 바빠 병원까지 따라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일어나시면 연락 주시라면서 목격자인 사람에게 종이에 연락처를 휘갈겨 쓴 채로 쥐어주고 갔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나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우린 곧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찻집에서 그녀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길수라고 합니다. 제 목숨 살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신데 꼭 한번 찾아뵙고 얼굴 마주하고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 뵙자고 연락드렸어요.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해요. 이건 제 목숨을 살려준 사례비로 턱없이 적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준비한 돈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그녀는 아니에요.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사례금 바라고 나서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큰 돈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정 마음 불편하시면 오늘 맛있는 식사 한 끼 사주시는 걸로 대신해 주시길 바래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화들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예뻐 보였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녀는 간호사였고 마침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쓰러진 저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와 응급처치를 한 것이었고 자신은 간호사의 소명을 다한 것이라며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헤어진 후에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나서 밥을 함께 먹었으며 시간이 나면 산책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그녀가 예뻐 보였던 것처럼
그녀의 눈에도 제가 괜찮았던 사람이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녀에 비해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이었고, 저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녀는 그 시절에도 간호사라는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저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나 뛰는 막노동 일꾼이었죠. 그녀는 만날 때마다 항상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저는 마치 가난을 뽐내듯 몇 가지 안 되는 옷들을 돌려 입었고 말이죠. 함께 있으면 사소한 행동부터 저와 급이 맞지 않은 차이가 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길수 씨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분명 길수 씨는 제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라고 당돌하게 물어오더라고요. 바보 멍청이처럼 어버버하면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미영 씨가 좋은 사람이란 사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녀는 아이 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요 싫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저를 유혹을 하는데 누가 안 넘어가고 배기겠나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와 그녀 사이의 극명한 차이도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길수 씨가 좋은 게 아닌걸요? 저는 길수 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아요. 길수 씨랑 있으면 제가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길수 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따뜻해지는 기분을 받았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점점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놀랍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그녀의 집에서는 미친 듯이 반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귀하게 길러낸 딸인데 별 볼 일 없는 막노동 일꾼에게 시집을 간다니 제가 그녀의 부모라도 반대를 할 것 같아 상처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말을 면전에서 듣는 저를 그녀는 오히려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엔 이미 아이가 생긴 뒤였고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그녀의 부모님도 결국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우린 서둘러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아내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부모 사랑을 모르고 자랐던 저였고 보고 배운 것이라곤 제게 소리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만 알았기에 아이들을 야단칠 줄만 알았지 사랑한다며 예뻐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 저를 위로하랴 아이들을 보살피랴 아내가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제가 일을 나가지도 못해서 돈도 못 벌어오니 수입도 많이 불안정해서 아내는 아이들을 낳은 이후에도 일을 나가 돈을 벌어와야만 했어요.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언제나 제가 최고의 남편이라며 치켜세워 주었거든요. 아내는 아이들에게도 현명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제게도 어쩔 때는 아내가 되어주었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어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눈물 지으며 제 몸 걱정을 하기 바빴고 그럴 때면 아내가 더욱 허리띠를 바짝 조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장의 역할과 저를 돌보는 아내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어요.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그만큼 미안한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아들과 딸은 어느새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질 나이가 되었고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먼저 분가시키고 딸마저 분가시킨 그 집에 아내와 단둘이 남아있던 어느 날이었죠. 그때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데 그 옛날 곱고 귀하게 자란 딸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무지하게 한 여인의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 내용이 참 신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저희 집에 똥을 한가득을 싸고 다시 나가더군요. 한 마리가 나가니 또 다른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와 똥을 한가득 싸고 나가고, 그 돼지가 나가고 나니 또 다른 돼지가 들어와 똥을 한가득 싸고 나가고, 이 행동을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꾸다 잠에서 깨게 되었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낀다 해야 하나? 일어나자마자 제가 먼저 한 생각은, 아, 이거 분명 복권을 사야 하는 꿈이다였습니다. 그 길로 복권을 사러 갔어요. 자동으로도 사고 수동으로도 샀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추첨하는 날이 되도록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돈 모은 것도 바빠서 저는 복권을 사거나 이러는 행동이 사치로 느껴져서 한평생 복권 한 장 마음 편히 못 사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귀신이 들린 것처럼 자동으로 수동으로 복권을 샀더라니까요. 대망의 복권 번호를 추첨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조해하며 방송을 지켜봤죠. 그런데 세상에,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동으로 제가 체크한 복권들 중에서 딱 한 장이 번호가 하나씩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호가 3개 맞았을 땐 에이, 아니겠지. 4개째 들어맞았을 때도 에이, 설마.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 로또가 1등이더군요. 당시 회차에서 1등의 상금은 28억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게 또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니까요. 그 이후 당첨금을 수령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서 수령받았고, 생전 만져보지도 못했던 금액이 통장에 찍힌 것을 보고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느라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단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게 일어난 그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믿기지는 않고 있어요. 아내는 일확천금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것에만 기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은행을 통해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며 돈을 굴리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내가 제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자꾸 사양하고 제가 받은 행운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어 주길 바라더라고요. 진짜 정말 제 아내지만 이 정도면 정말 천사고 선녀이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써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나 준 것을 보면 분명히 제가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생만 해서 하늘에서 커다란 행운을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는 이제라도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은인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버느라 바빠서 차마 즐겨보지 못했었던 젊음을 지금이나마 조금씩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미래는 꽃처럼 예쁜 길만 펼쳐져 있어 너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